뉴스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늘 이모 씨라고 저희가 불렀었죠. 북한군에게 피격당한 서해 공무원 이대준. 유족들이 월북자 낙인을 뗐으니 이제는 떳떳하게 공개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게 유족들 주장인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되어 있는 각종 정보들이 이 수사 과정에서 열릴지 관심이 쏠리는데요. 먼저 오늘부터 얼굴도 드러낸 유족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권갑구 기자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해온 해경이 최종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유족들과 변호인단이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정부가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이대준 씨를 지키지 못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무대응을 하였으면 직무유기죄로 고소하고 방치하도록 지시하였으면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채택으로 국회 동의 3분의 2를 끌어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을 공개한다면 고소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가안보실로부터 지침을 하달받았다는 국방부 발표 내용을 인용하며 공무집행 방해죄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고소도 언급했습니다. 어제 발표가 현 정권의 음모라고 주장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이 씨 부인 권영미 씨는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또다시 월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면서 유가족을 가슴에 또다시 2차 가해를 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씨 아들이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대신 읽을 때는 눈물이 그치지 않습니다. 제 아버지 성함은 이 대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유족들은 전 정부를 향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해야 도리라고 지적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갑구입니다. 오늘 유족들은 이대준 씨의 동료 직원들 당시 진술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 직후 해경 조사를 받았을 때인데요. 대부분 월북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북한까지 가려는 의도였다면 이 방수복을 남겨두고 참바다로 뛰어내리진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진술들을 다 무시하고 월북 프레임을 짰다는 게 유족들 주장입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군 당국의 첩보와 이대준 씨의 도박빚 등을 바탕으로 자진 월북했다가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던 해경. 실종자는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의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당시 해경이 밝히지 않은 사실 가운데 일부가 유족 측이 공개한 무궁화 10호 승조원 7명의 진술 조서에 담겼습니다. 이 씨 동료 직원은 실종 뒤 이 씨 방에 가서 확인해 보니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월북하려면 방수복을 입었어야 하는데 추운 바닷물에 그냥 들어갔다는 건 월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이때 직원들이 물에 빠지면 저체온증으로 3시간 만에 사망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씨가 북한에 대해 얘기하거나 관심을 가진 적 없었다는 증언과 함께 이 씨의 월북 뉴스가 터무니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는 동료의 진술도 나왔습니다. 이 씨의 실종 시간대 밀물을 뚫고 북쪽으로 간다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숨기고 선택적으로 증거를 채집해서 월북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북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전 정부가 무지막지한 만행을 저지른 범죄라고 규탄을 합니다. 해경으로부터 진술 조서와 함께 초동 수사 자료도 받은 유족 측은 자료 어디에도 월북이라는 표현은 없었다며 검토를 마치는 대로 추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이번 유족들의 이 고소가 검찰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인데요. 정부와 여당도 동시다발적으로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정밀감사에 착수를 했고 여당은 진상규명 TF를 꾸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후속 조치가 진행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해상에서 피격된 공무원에 대해 월북한 것으로 발표한 것과 관련해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당사자도 뭐 어떠한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당사자도 어떠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진행이 되겠죠. 좀 지켜봐 주십시오. 공무원 이대준 씨 유가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고소하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관련 핵심 자료 추가 공개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그 디테일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조금 더 진행이 되지 않겠나. 조금 더 기다려 보시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열람이 불가능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자료가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관할 고등법원장의 영장을 발부받으면 15년간 봉인된 대통령 기록물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도 국방부와 해경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업무 처리의 적법성과 적정성 등에 대해서 정밀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로 감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사건의 진상을 왜곡하고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 했는지 철저히 조사하겠다며 당내 진상규명 TF를 구성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천욱입니다. 문재인 정권을 향한 여권의 압박은 인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인데요. 여당은 철학도 안 맞는데 왜 자리를 연명하냐며 사퇴를 압박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해서 그 자리가 있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에 동의해서 그 자리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철학도 맞지 않는 사람 밑에서 왜 자리를 연명합니까? 물러나는 게 정치적 도의라고 한 어제 발언보다 수위가 높아진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도 후안 무치한 짓, 몽리나 다름없다며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한 방통위원장은 내년 7월, 전 권익위원장은 내년 6월로 임기가 1년 넘게 남은 상황입니다. 지난 14일 두 위원장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았고 이를 두고 민주당은 업무방해, 직권남용이라고 반발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참석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마음에 있는 얘기들을 툭 터놓고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두 사람의 거취에 대해서는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슈에 대해 모두 야권을 겨냥한 정치 보복, 정치 공세라고 반발했습니다. 당내 대응기구도 발족하고 발언 수위도 상당히 높은데요. 최수연 기자 보도 보시고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기획된 정치적 수사고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은 분명히 이것은 이 자체를 기획된 수사로 볼 수밖에 없다.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 보복의 실체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이재명 의원의 백현동 의혹 수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초 당 차원의 대응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인데 수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피해 사실 공표 등을 철저히 따진다는 방침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서해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과 관련해서는 권력에 의해 음모론을 지금 기획한 것, 국가적 자해행위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습니다. 특별한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것 자체가 판단에 대한 자체가 바뀌는 것이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 지울 수가 없고요.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윤석열 대통령은 반박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그 형사 사건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또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서는
맨날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LA 뉴스 최순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정치부 노은지 차장 나왔습니다. 자, 소송에 감사에 지금 많은 후속 움직임들이 있는데요. 이 서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 밝혀내려는 게 정확히 뭡니까? 네, 핵심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피격된 공무원이 자진월북했다는 프레임은 누가 왜 만들었는지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진월북 의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월북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것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는 북측 해역에서 실종된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제대로 대응했는지 밝혀내려는 겁니다. 네, 시청자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인데요. 북한에 표류된 걸 확인을 하고 대통령 보고도 들어갔는데 당시에 왜 조치가 없었냐는 겁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사건을 간략히 일자별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사건은 9월 22일 밤에 발생을 했고요. 이틀 뒤 국방부는 관련 사건 공식 브리핑에서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면서 강한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3일이 지난 뒤에 시신 소각이 추정된다면서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톤을 낮췄습니다. 이 사이에 김정은 위원장의 원론적 차원의 사과가 담긴 통지문이 공개가 됐고요. 이후에 해경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월북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시청자분의 질문은 사건 발생 9월 22일 바로 직전 상황에 대한 걸로 보이는데요. 당시 청와대에서는 21일에 실종 신고를 접수한 이후에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또 저희가 취재를 해본 결과 인도적 차원에서 북측에 구조를 요청하자는 논의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무 조치가 없었는데요. 한 신문은 북한 특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 자산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서 북한의 사살 움직임을 포착하고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네, 밝혀내려는 거 이제 또 다른 걸 보면 월북 가능성이 높다. 이 발표를 누가 결정했냐 이 부분인데 여기서도 이제 당시 청와대 이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일자별로 흐름을 한번 짚어볼 텐데요. 우선 월북이란 단어가 언제 처음 나왔는지 살펴보면요. 9월 24일 국방부 첫 공식 브리핑 때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만행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에서는 이렇게 브리핑을 한 뒤에 추가 설명을 하면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에 해경은 중간 수사 발표와 기자간담회에서 월북으로 판단된다, 월북한 것으로 본다면서 줄곧 월북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9월 24일 이전에 누군가 월북 프레임을 만들고 군에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권이 바뀐 뒤에 어제 국방부 브리핑에서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군의 입장이 만행을 규탄하는 것에서 공동조사로 갑자기 수그러든 2020년 9월 27일 발표 내용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지침에 따른 거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국가안보실이 처음 등장하면서 9월 24일 이전 월북 프레임도 국가안보실에서 지시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나오고 여권에서 수사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요. 월북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고 해경 관계자가 양심 선언을 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하 의원이 오늘 공개한 건데 해경 관계자가 정권이 바뀌기 직전에 자신의 의원실로 찾아와 양심 선언을 했다는 건데요. 하 의원은 이 관계자가 수사 전부터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했다면서 짜맞추기식으로 수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 곳에서 이제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인데 당시 안보실장은 이제 서훈, 그러니까 서훈 전 실장이 진상을 밝히는 데는 어떻게든 이 핵심 인물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서훈 실장 밑에 안보와 국방을 담당하는 1차장이 있고 또 외교 분야를 담당하는 2차장이 있는데요. 서 전 실장이 총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당시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 NSC 상임위원회도 열렸었는데 이 회의를 주재한 것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실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족도 당시 국가안보실에서 내린 지침 때문에 국방부와 해양경찰이 정당한 조사를 못하고 월북으로 발표한 것 아니냐면서 서훈 전 실장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소하기로 한 거죠. 유족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고소를 하는데요. 이대준 씨가 숨지기 전까지 아무 대응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 또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서 전 실장에게 연락도 한번 취해봤는데 전화기는 계속 꺼져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든 이제 진상을 밝히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요. 국가안보실이 국방부로 보낸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에서 보낸 건 대통령 기록물로 봉인이 되더라도 받은 국방부 쪽에서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이것도 한번 취재를 해봤는데 네. 당시 관련 지시와 보고가 서면이 아닌 구두로 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국방부나 해경에서 청와대로부터 받은 지침을 다시 문서로 정리했다면 그 부분은 확보가 가능할 텐데 현재 대통령실이 파악하기로는 공식 문건 한두 개 외에는 특별한 문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참 그렇다면 어떻게 밝혀낼 수 있을지 뭐 감사원이 감사를 하더라도 기록물을 못 보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유족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영장을 통해서 공개하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영장 발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기록물을 못 보게 된다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통해서 진상을 밝히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노은지 차장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당권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여부가 논란인데 선거 책임론에 이어서 이선으로 후퇴하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 이재명계는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에 반대하는 연판장 카드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수민 기자입니다. 반 이재명계에서 이재명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한 반면계 의원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몇몇 의원들이 연명할 사람들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대교체론이라는 명분과 당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 의원의 출마를 막겠다는 건데 반면계에서는 연판장을 돌리면 소속 의원 170명의 과반이 넘는 80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의원이 계파 갈등을 야기하는 전대 출마보다는 당내 화합부터 우선해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앞장서서 당내 단합을 합시다. 같이 함께 갑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게 잘 안 보여요. 반면 친명계는 연판장 추진에 대해 아직은 소문일 뿐이라 침묵하고 있지만 실제 실행되면 분열의 시작이라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의원의 이선 후퇴론에 대해서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SNS에 괴념치 않고 내기를 간다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이 의원 출마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 의원의 전대 출마 여부를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지만 이 의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SNS에 진영, 노선, 계파 등 갈등적 요소는 과감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 오직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합심 협력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성남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 수사 속보입니다. 경찰은 어제 성남시청 압수수색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 성남시 직원들의 이메일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기간 동안은 단 한 건도 남아있지 않은 깡통 메일함이었습니다. 홍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남시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어제 6시간에 걸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성남시 공무원들의 업무용 이메일과 메신저 자료를 담당하는 정보통신과도 압수수색 대상이었습니다. 경찰은 백현동 개발 인허가가 추진된 2015년에서 2017년 초까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정진상 정책실장 등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송수신 기록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채널A 취재 결과 이 기간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은 한 건도 남아있지 않았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성남시 자체 이메일인 온메일 사용 기록이 삭제돼 있었던 겁니다. 성남시가 지난 2016년 업무용 이메일 보존 연한을 3년으로 제한하기로 하면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의 기록은 이미 사라진 겁니다. 당시 메일 보관 용량을 확보하겠다며 취한 조치인데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의원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압수수색한 것은 아마 이 서버가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 자료도 못 갖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메일 압수수색 결과는 사실상 빈손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개발 인허가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해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오늘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는 전직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정경심 씨와 함께 PC를 숨길 당시에 조국 전 장관도 이 사실을 알았나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당시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지난해 징역형이 확정된 전직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오늘은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조 장관께서 이제 증거 은닉 당시의 상황을 좀 알고 계셨다는 입장이 있는 거지. 김 씨가 지난 2019년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숨긴 건 자택 PC 저장 장치와 동양대 교수실 PC입니다. 검찰은 이들 PC에서 조 전 장관 자녀 관련 인턴십 확인서와 동양대 상장 파일 등을 확보했습니다. 검찰이 주목하는 건 증거 은닉 당시 조 전 장관의 반응입니다. 검찰은 서재에서 나오는 김 씨에게 조 전 장관이 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집사람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말만 했냐고 물었고 김 씨는 그 얘기만 하고 침실로 들어갔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교수실 PC를 챙기려고 정 전 교수와 야간에 동양대로 이동할 때 조 전 장관이 그 이유를 묻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자신은 증거 은닉 과정을 알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며 검찰의 권한은 축소되고 경찰의 권한은 커지게 됐죠. 정부는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두려고 하는데 이에 대해 경찰 조직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찰청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현기 기자, 예정에 없던 회의가 열린 거라고요? 네, 김창룡 경찰청장 주재로 열린 오늘 경찰청 간부회의는 오후 5시 2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1시간 넘게 진행이 되다가 조금 전 끝마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오늘 예정에 없었던 회의를 긴급 소집한 김 청장은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 권고안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지휘부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경찰청 국장급 이상 지휘부 긴급회의는 김 청장이 경찰 내부망에 직에 연연하지 않고 역사에 당당한 청장이 되겠다고 글을 올린 지 하루 만에 열렸는데요. 김 청장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경찰청사로 들어가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청장님, 혹시 오늘 긴급회의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오는 21일 발표할 권고안에 담길 내용이 일부 알려진 상황에서 열렸는데요. 앞서 자문위는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새로 만들고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인사나 감사권 등 행정적 지휘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최종 권고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권고안 내용이 경찰의 중립성을 침해할 거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다음 달 23일 임기가 끝나는 김 청장이 오늘 수렴한 지휘부 의견을 행안부에 전달하거나 경찰의 공식 입장을 대외적으로 밝힐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도 대통령과 함께 보훈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요, 최근 주변에 김 여사가 무리하게 여러 활동을 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전담 인력을 두라는 제안을 받고는 고개를 끄덕였다고도 하는데요. 안보겸 기자가 취재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최근 여권 인사들에게 안심을 시킨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무리하게 여러 활동을 하려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여권 인사들이 제2부속실 부활은 어려우니 제1부속실에 김건희 여사의 전담 인력을 두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고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현재 김 여사의 외부 일정은 부속실 소속 직원 1명과 대통령실로 옮겨온 코바나 콘텐츠 직원 2명 등 총 3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외부 일정은 잦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고 전두환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 씨 예방에 이어 오늘도 공식 행보에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과 함께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를 찾은 보훈가족과 국가유공자 130명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공식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해석은 경계했습니다. 오늘 일정도 역대 그 대통령 부부가 다 참석했다고 하니까 가는 것이지 뭐 특별한 뭐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공약을 파기한 걸 깔끔하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제2부속실이 아니더라도 정식 공조직을 만들라며 이건 국격의 문제라고 압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민주당 안규백 의원 같은데요. 선물 상자 하필 뭡니까? 네, 하필 수박입니다. 왜 수박 앞에 하필이라는 단어가 붙었냐면요. 요즘 민주당에서 수박은 금기어처럼 됐기 때문인데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아직도 쓰고 있어요. 국회 내에서 의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거는 볼성산업적으로. 그런데 안 의원이 하필 여름과일 수박을 이 친분이 있는 동료 의원들에게 선물로 돌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고창 수박이네요. 고창이 수박으로 유명하죠. 맛있겠는데요. 네, 하지만요. 수박을 받은 의원들이 마냥 고마워할 수만은 없었다는 후문인데요. 아시겠지만 수박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를 가리키는 말로 쓰이죠. 마침 안 의원이 전당대회 준비위원장직을 맡은 직후였던 터라 수박을 받은 의원들 중에서는 내가 수박이라는 건가 하는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글쎄요, 의도를 했던 걸까요? 안 위원장 쪽에선 뭐라고 합니까? 정치적인 의미는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안 의원 고향이 전북 고창이고 해마다 고창 수박을 돌렸다는 겁니다. 온라인에서는 과거 고창 수박 축제에 참석했던 안 의원의 모습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하필 수박이 등장한 곳이 또 있는데요. 이틀 전으로 가보시죠. 수박이 뭡니까 수박? 겉은 민주당인데 속은 한나라당이라는 소리잖아요. 특정 과일에 관한 얘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올랐어요. 수박 하나에 이게 한 9kg 정도짜리가. 이게 지금 수박이 아니라 금박이요, 금박. 수박 이런 단어 쓰시는 분들 제가 가만 놔둘 겁니다. 잘 익은 수박의 계절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에겐 좀 불편한 과일이 된 것 같네요. 네, 참 수박은 죄가 없는데요. 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평행선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네요. 네, 최고위원 인선을 두고 두 사람 입장이 계속 평행선입니다. 네, 자 합당한 지가 언젠데 근데 아직도 이 정리가 안 됐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 안철수 의원의 추천 목신 2명을 모두 반대하고 있죠. 처음에는 김윤 전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에 대한 반대가 더 컸습니다. 대선 때 걸레는 아무리 빨아도 걸레다. 국민의힘은 청산 대상이라면서 비판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공개 사과를 하면서 이제는 다른 한 명인 정점식 의원에 더 날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왜 국민의당 몫으로 국민의힘 소속을 추천하느냐 이게 반대 이유더군요. 네,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오히려 화합의 제스처로 그렇게 추천드린 겁니다. 화합을 이렇게 합니까? 다들 이상하다고 합니다. 이게 뭔 이제 화합이냐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화합이죠. 한 명만 추가로 받으면 어떻게 했느냐. 국민의당 대표 시절에 결정한 사항이고 지금은 국민의당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원한이 없다라고 희한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사실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이긴 합니다. 최고위원 자리가 지도부니까 중요하다고 해도 이렇게 싸우는 건 뭔가 속내가 있지 않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후배인 정점식 의원은 이 친윤 인사로 분류되죠. 주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안 의원이 겉으로는 화합이라고 하지만 친윤계 인사를 내세워서 당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것 아니냐는 게 이 대표 측의 의심입니다. 결국 주도권 싸움이네요. 근데 언제까지 이걸로 싸운답니까? 지금 최고위원이 이제 추천이 된 지 벌써 한 달째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 힘이 되겠다는 집권 여당의 양보 없는 신경전. 국민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여야 모두 빨리 원구성해서 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코스피 3,300이 언제였던가 싶었는데 불과 11개월 전이더군요. 미국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 후 폭풍까지 겹치면서 주가는 오늘 2,400선을 위협했습니다. 10만 전자를 바라봤던 삼성전자 5만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2,4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개장 3분 만에 지수가 2,396.47까지 곤두박질 친 겁니다. 간밤에 미국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 우려로 폭락하며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스피는 2,400선을 회복하며 마쳤지만 지난해 7월 지수가 3,305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비하면 불과 1년 만에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이 될 줄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내가 투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지금 그것조차도 판단이 안 서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하락한 가운데 삼성전자는 1년 7개월 만에 6만 원대마저 붕괴됐습니다. 8만 1,000원대에 들어갔었는데 수익률이 27%까지 떨어졌어요. 삼성전자 주식은 약간 뭐 보험이나 적금처럼 이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맞나 싶기도 하고. 바닥을 알 수 없는 끝모를 추락해 투자자들은 저점 매수에도 선뜻 나서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모이면 이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질을 하고 그만둬야 되는지 그만두면 또 오를 것 같고 재투자를 하자니 지금 연끌모아서 했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나 대출이 만드는 상황이고 지금 젊은이들이 편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저점이 어느 정도인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자산가치 상승세에 올라타지 못해 벼락거지가 됐는데 최근엔 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했지만 폭락장의 영끌거지가 됐다는 자주 섞인 비관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물가와 환율 오르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정부가 야간 비행 금지 같은 항공 규제를 다 풀면서 여름 휴가철 항공 요금이 내려갈까 기대했었는데 오히려 더 오릅니다. 기름값, 환율 때문인데요. 이민준 기자가 전합니다.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올해는 해외여행 계획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들 비싸도 코로나 이전에 못 갔어가지고 그냥 가는 분위기여서 저도 가격 상관없이 가려고요. 숙소 같은 건 좀 줄이고 식비도 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쇼핑을 덜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비행기 값이 결정을 주저하게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는 한 100만 원 정도로 비행기 값을 생각을 했었는데 올해 최근에 6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250만 원 정도까지도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이 돼서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 요금이 더 오른다는 겁니다. 7월 유류 할증료는 6월보다 3단계 더 상승한 22단계가 적용돼 최대 33만 9,300원이 부과됩니다. 사상 최고치로 한 달 만에 최대 4만 5천 원이 더 오른 겁니다. 올 초보다 이미 4배나 올랐지만 기름값과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상승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겁니다.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것도 한몫합니다. 정부가 야간 비행금지 같은 규제를 다 풀었지만 투입 비행기를 늘리는데 최소 한 달 이상 필요한 상황. 실제로 이달 들어 16일까지 국제선 여객은 63만 3천여 명으로 지난달보다 40% 가까이 늘었지만 정작 국제선 운항편은 17% 증가에 그쳤습니다. 여기다 성수기 단체 여행 수요까지 더해지면 항공값은 더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개별 항공권 수요들이 많이 있었던 거고요. 반면에 일반 여행 수요는 아직 좀 회복이 더딘 상황이라 항공요금 고공행진이 내년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지하에 바닷물이 들어차는 부산의 신축 아파트 속보입니다. 3년 전 터파기 공사 때도 현장에 바닷물이 들어왔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공사가 알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영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터파기 공사가 한창인 아파트 공사 현장. 곳곳에서 물이 흔건히 새 나옵니다.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흙탕물로 인근 바다가 누렇게 변했습니다. 지하 3층에서 바닷물이 새고 있는 부산 초고층 아파트의 2019년 공사 당시 모습입니다. 여기 이런 고층 건물이 지어서는 안 돼. 지하 공사를 할 때 공사에 바닷물이 유입됐잖아요. 그런 물이 많이 들었어요. 공사장에서 나온 흙탕물은 6개월 가까이 넘쳐 인근 어장을 위협했고 어민들 민원이 빗발치자 시공사는 3억 넘는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시공사는 현장에 고인 물을 퍼낸 뒤 아파트를 지었지만 강제 배수 시설은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건물이 지하수 위에 뜨지 않도록 고정하고 여러 겹의 차수 시설을 설치하는 특수 공법을 썼다고 해명합니다.
현장은 이 발에 따라서 펌프를 24시간 가동을 해도 주변 수위를 낮출 수가 없어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바다 매립지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 같다고 지적합니다. 매립지 같으면은 그래 지하수가 전부 해수일 수가 있죠. 해수가 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있지요. 시공사는 뒤늦게 누수가 의심되는 곳을 긴급 보수하기로 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진짜로 충격적이었어요. 지금 갑자기 나타난 데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몇 달 사이에 나타난 데가 있었으면 어떻게 물이 여기까지 차요? 시공사가 3년 전 바닷물 유입 가능성을 파악하고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40대 남성이 전 부인 가족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 부인과 처남의 부인이 숨지고 처남도 위독한 상태입니다. 말다툼 때문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흉기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공장 건물 밖에 나와 있던 여성이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흰색 옷을 입은 남성이 다급히 현장을 빠져나가고 잠시 후 경찰차와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40대 남성 A씨가 전처와 처남 부부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도주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여기서 봤어요. 수사가 이렇게 휘더라고. 그래서 핸드폰 찾으러 갔더니 신고하려고 거의 죽어가는 비명했었어요. 전처와 처남 댁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처남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남성은 범행 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인근 농장으로 달아났다 붙잡혔습니다. 전처는 몇 년 전 가정불화로 이혼한 뒤 남동생 부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살인사건이 벌어진 공장도 처남 부부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전 남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처와 재결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고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을 확인하고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혼한 상태도 많고요. 네. 피해자가 사망했잖아요. 피의자가 주장이잖아요. 그거는 계속 수사해봐야 됩니다. 경찰은 남성을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또 일어났는데 이번엔 폭행 수위가 심각합니다. 술에 취한 남성이 장우산으로 기사를 마구 때려서 택시기사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도망쳐야 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입니다. 늦은 밤 주택가에 멈춰선 택시. 몇 미터 앞으로 움직이더니 다시 멈춰섭니다. 택시기사가 운전석 문을 열고 나와 차량 뒤를 돌아 맞은편 쪽으로 갑니다. 갑자기 택시기사와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격하게 뒤엉키는가 싶더니 택시 너머로 흰색 장우산이 날아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잠시 뒤 기사가 택시를 남겨놓은 채 전력으로 달아나고 바로 뒤에 20대 남성이 뒤를 쫓습니다. 중년의 택시기사가 술 취한 남성에게 우산으로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어제 새벽 3시 반쯤. 앞서 우산을 든 남성은 피해 택시를 불러 세워놓고는 기사에게 강남이냐 강북이냐며 알아들을 수 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기사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남성이 우산으로 기사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린 겁니다. 택시기사는 얼굴에 피를 흘리며 300m 정도를 달아나 근처 음식점 사장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음식점 사장은 기사를 건물로 대피시킨 뒤 뒤쫓아온 남성 쪽으로 팔을 뻗어 다가오지 못하게 막습니다. 젊은 친구가 하나 다가오고 있고 이분은 피를 많이 흘리신 채로 계속 살려달라고만 하고 계신 상태였어요. 음식점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하자 남성은 현장에서 사라지려 했고 사장과 직원 등은 힘을 합쳐 도망치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그 사이 순찰차가 도착했고 경찰관들이 남성을 임의동행해 지구대로 갑니다. 우산으로 불씨에 머리를 맞고 옆구리를 찔린 택시기사는 머리 피부가 찢어져 병원에서 봉합치수를 받아야 했습니다. 경찰은 2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할지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가 새 영화를 들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벌써 10번째 방문인데요. 톰 아저씨라고 불릴 만큼 한국 팬들에게 늘 가깝게 다가왔는데 이번에도 특급 팬 서비스를 보여줬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선글라스를 쓴 톰 크루즈가 미소를 띠며 나타납니다. 팬들을 지그시 바라보더니 근육질 몸에서 작은 하트를 만들어 날립니다.
다음 주 개봉하는 영화 홍보를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겁니다. 톰 크루즈의 한국 사랑은 각별합니다. 1994년 첫 방문 이후 새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한국 팬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벌써 10번째 방문. 이번엔 탑건을 들고 한국을 찾았습니다. 35년 전 최고의 파일럿이 세월이 흘러 이번에는 교관으로 돌아왔습니다. You think up there you're dead. Believe me. 명작을 다시금 추억하게 하는 이번 영화는 더욱 화려해진 항공 액션이 더해져 벌써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개봉 닷새를 앞두고 이미 10만 명이 넘는 관객이 티켓을 예매해 최다 기록 수립이 예상됩니다. 톰 크루즈의 등장에 극장가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범죄도시 2가 코로나 이후 첫 1000만 관객을 넘으며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이틀 전 개봉한 마녀 2가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상의 컨디션으로 한국 팬들을 만나기 위해 예정보다 하루 일찍 입국한 톰 크루즈. 이번 주 일요일 잠실 롯데월드타워 야외광장에서 열리는 레드카펫 행사에 참여해 팬들 앞에 나설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올해 부임한 콜린 브룩스 주한 영국 대사는 북한에서도 대사로 일했다는 경력이 특이합니다. 코로나가 덮쳤지만 열악하기만 한 북한의 보건 상황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올해 6월부터 주한 영국 대사로 부임한 콜린 크룩스 대사는 부임 직전 3년간 주북 영국 대사를 지낸 한반도 전문가입니다. 최근 코로나19에 이어 급성 전염병까지 번진 현재 북한 내부 상황을 묻자 유창한 한국어 실력으로 경험담을 털어놓습니다. 검사를 받았지만 그냥 체온 측정하는 것이었어요. 보건 상태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있는 사실을 인정했으면 상당히 심해졌나 봐요. 열악한 상황에서도 북한이 무력 도발을 감행하고 7차 핵실험 재개 움직임까지 보이는 것은 약점을 가리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북한 사실 오히려 약한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한 점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는 것 같아요. 지난 정권과 달리 한미 공조를 통해 대북 억지력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대북 억제력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해야 되는 것은 북한 정권의 정책입니다. 그는 이딴 제재 및 국경 봉쇄 장기화로 인해 한국과 북한의 격차가 심해져 통일이 점점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이 살아남는 길은 미국과 대화 재개뿐이라고 강조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북한과 대화의 의지를 표현했기 때문에 북한이 정말 힘을 모으고 싶어하면 협상하도록 노력을.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러시아의 만행이 위성사진으로도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동맹국인 시리아로 빼돌리는 장면입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크림반도 해안 세바스토폴 항구의 위성사진에 러시아 국기가 걸린 화물선이 포착됐습니다. 며칠 뒤 이 선박들이 러시아의 동맹국인 시리아에 정박해 화물칸 문을 열어놓은 모습도 촬영됐습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 측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수확된 곡물을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그 증거가 나온 겁니다. And we know of circumstances and situations where that has occurred, Russians having taken grain from Ukrainian farmers. 러시아는 마리우폴 항구까지 장악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마저 차단해 세계 식량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Заблокував Чорноморські порти України так, що світ опинився на порозі страшної продовольчої кризи. І це не просто цінова криза. 농부들의 한숨도 커져갑니다. Зернової продукції, яку ми не можемо вивезти вже четвертий місяць. То, що почалась війна. 이 와중에 러시아는 중국과 밀착을 과시했습니다. 러시아 블라고베셴스크와 중국 헤이어를 가로지르는 1.2km의 헤이룽장 대교를 정식 개통한 겁니다. 중러 두 정상은 이를 축하하는 전화회담을 가졌는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의 중국 내정 간섭을 반대한다고 밝혔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난하지 않는 등 서로를 옹호하기 바빴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요즘은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못지않게 집에서 가꾸는 반려식물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버려진 식물을 구조하거나 다른 사람이 키우던 식물을 입양하기도 합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주민들이 모두 떠난 동네. 조심스레 흙을 파내 화단에 심어진 식물을 밖으로 꺼냅니다. 버려진 식물을 구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조된 식물은 화분에 옮겨 심어 뿌리를 내리게 합니다. 오늘 구조한 식물입니다. 이렇게 따로 심어 키운 뒤 입양을 원하는 사람에게 보내집니다. 화분은 흙값 정도만 받고 저가에 분양되는데 20, 30대 여성들 사이에 인기가 높습니다. 화원에서 살 수도 있지만 구조됐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데려가고 싶다고 얘기해 주셔서 요만했던 식물을 데려가신 분이 1m 넘게 자랐다고 이름은 공덕이라고 막. 홀로 사는 정월선 할머니가 새로운 가족을 맞았습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반려식물 꽃분이라고 그러고. 테이블 야자와 산호수 등 4가지 식물이 담긴 반려식물 바구니입니다. 도움이 됐죠. 뭐 누구하고 말할 사람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 데리고 물 주면서 아유 이쁘게 커라. 너는 내 친구야. 서울시는 지난 5년간 65세 이상 홀로 사는 어르신 16,000여 명에게 반려식물을 전달했습니다. 반려식물은 반려동물보다 키우기 쉽고 비용도 덜 드는 게 장점. 반려식물이 홀몸 어르신들의 정신 건강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1단 로켓 내부 센서 이상으로 발사가 연기된 누리호 2차 발사가 오는 21일 다시 추진됩니다. 누리호의 센서 부품을 교체하고 성능을 검증한 결과 정상 작동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21일 발사장에 있는 전남 고흥은 장맛비가 예보돼 있어 최종 발사 여부는 지켜봐야 합니다. 날씨의 변덕이 시작된 지 한 주가 지났습니다. 이 주말을 앞두고 온 변덕도 멈추길 바라실 텐데요. 수도권과 강원엔 내일도 소나기가 이어지겠고 30도 안팎의 더위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대구 등 경북 남서쪽엔 폭염주의보도 내려집니다. 33도 가까이 오르는 만큼 온열 질환 예방이 필요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서울이 30도, 대전과 전주, 광주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한편 내일 흐린 가운데 수도권과 강원엔 소나기가 지납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 최대 30mm가량 오겠고요. 소나기가 오지 않는 지역은 자외선이 강할 전망입니다. 일요일 오전까지 비는 이어지겠고요. 더위도 계속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제는 좋아지고 있고 선방하고 있다. 지난 정부 땐 낙관적인 전망, 자화자찬이 논란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OECD보다 우리 성장률을 더 보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145차례 회의를 주재했고 IMF 위기 때 김대중 대통령은 진솔하게 고통 분담을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했던 말로 마침표 찍겠습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경제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